어떻게 된 건지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꽃은 나무를 상처를 내면 자기가 치료하기 위해서 수액을 냅니다. 그 끈끈한 수액을 받아서 이렇게 발라보니 나무에 발라보니 나무가 썩지도 않고 방수가 되고 하니까 선조들이 이용을 했겠죠. 나무에서 나왔는데 이 수액이 유성입니다. 수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물에다 쓰는 게 아니고 테라핀이라는 액에다 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치유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독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우르시올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질이 우리 몸에 닿으면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옷을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 몸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회화까지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제 온나무가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600여 종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중남미도 다 있는데 우리가 수액으로 채취해서 쓰는 게 여기 중국, 한국, 일본, 미얀마,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양의 고유의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얀마나 베트남 거는 그 우르시올이 분자 구조가 마지막에 두 개가 다 틀어져요. 그래서 한, 중, 일은 같은 성분의 우르시올, 같은 온나무고 베트남, 미얀마는 그 성분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옷이라고 말할 때 그 우르시올 해서 이게 이제 옷칠로 용어를 통일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얀마 쪽 옷은 이 옷과 다르기 때문에 옷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용어를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옷칠해서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자는 학계에서 통일을 못하고 일단은 미루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우르시올은 뭐냐 하면 이 우르시올 성분이 양리작용도 하고 이제 모든 그 방충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겠죠. 방습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방습은 미얀마 거도 되고 우리가 그 가슈라는 거 식물성 이제 온나무가 분포도가 더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우르시올 성분이 옅어지면서 그런 양리작용이 떨어지는데 방습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에 바르는데 이 친구들은 변성이 잘 돼요. 그래서 원래는 천연인데 그것도 우리가 가슈를 자꾸 무시하는데 천연인데 가슈는 사이고요. 그 천연인데 썩지 말라고 방부제 같은 화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인사동 가면 몇천 원 하는 것들이 오칠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화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닿는 것들이 유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온나무는 분포되어 있고 원종일 중에서도 그 우르시올 성분이 가장 높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원주에 사는 온나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옷 산업이 예전에는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전에는 그렇게 원주에서 채취를 해서 뭐 동이에 이고 저 통영까지 팔럭한다고 했잖아요. 장인들이 팔럭하면서 중간에 팔고 물 타고 중간에 팔고 물 타고 그래서 가면 희석대가 판다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복원하려고 부활하려고 또 원주에서 지금 많이들 좀 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1kg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쓰는 거는 1kg에 예를 들어 한 9만 원이다 하면 일본은 중국을 가지고 자기들도 옷이 나지만 요즘 일본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생산 안 하고 중국 거를 특별히 돈을 더 주고 정제를 많이 시킨 거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수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를 사보면 일본 거는 1.5배를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원주에서 나오는 거는 키로당 한
지금 70만 원, 이번에 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실제 비싼 옷을 쓰는 데가 어디냐면 문화재에서 복원할 때 부처님 우리 그 건칠해서 금박을 입힐 때 옷을 바르고 금박을 바르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복원하는 업체에서도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어서 그 중국 거를 이제 그 고도로 남원에서 정제를 잘하는 정제 기술을 가진 남원에서 납품을 받 쓰지만 사실 우리 옷을 거의 쓰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제 고려의 자개함 같은 거 이런 작은 거 복원할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부처님이나 이렇게 할 때는 재료 이렇게 못 쓴다고 그 복원하는 분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거 쓰십니까 하니까 안 쓰시다 하더라고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옷실은 어디 거냐 하면 주로 이제 일본 거나 중국 거를 가격대로 쓰는데 여기 바탕으로 쓸 때는 중국 거를 밑바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안료가 들어간 거 이런 거는 이제 일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준비한 거는 사실 뭐 재미없게 뭐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옷이 있어 왔거든요. 옷이 있어 오고 우리가 이제 나전 이제 처음에 우리 중국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있었었고 우리는 이제 기원전 1세기 지금 유물들이 막 발굴됩니다. 이게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물을 썼던 거기 때문에 강유역에서 주로 많이 발굴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자꾸만 시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발견된 것으로 보면은 기원전 한 1세기부터 우리도 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 있어가지고 실제 그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고려의 나전 기법이 있기 전에 평탈 기법이라는 게 어떤 금속이든 뭐든 편편하게 가가지고 붙이는 그게 평탈 기법인데 이것이 나전 기법의 기원이 되거든요. 그게 신라에서 시작돼서 고려로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나전은 기술은 고려가 제일이다 해서 많이 이제 곡물로 원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하다 보니 우리가 많이 만들게 되고 이제 신라 시대 때는 곡물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공방이 활성화되면서 일본에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중일 베트남이 다 같이 지금 현대에도 오치를 하고 있고 이들을 다 모아보면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고려 때부터 그렇게 해서 나전을 붙이는 쪽으로 옷이 발달해 왔고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쪽으로 되어 왔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주칠을 어떻게 하냐면 요 붉은색 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두껍게 발라서 기름 성분을 많이 섞어서 조금 말랑한 오독한 상태를 많이 발라요. 그거를 각을 해요. 각을 해서 말린 게 많이 보셨죠? 박물관 가서 보시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왜냐면 옷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얇게 쓰면서 금박을 붙이는 쪽으로 발달을 했어요. 같고 베트남은 사실은 1500년대 옷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자신을 파견을 시킵니다. 관료를. 그때 배워와서 이제 베트남에 보급을 했는데 그때 파견된 그 공무원 관료를 아직도 베트남 쪽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국은 이제 베트남 쪽이 우리한테 배워갔다는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기물에 바르는 기능적으로 바르는 옷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습도를 막거나 방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에 바르기 위한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로 온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시장에 오셔서 보신 거는 회화예요. 저 자개농이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자개농도 옷이 아닙니다. 다 가슈죠. 왜냐하면 이제 배워보시면 알지만 이 옷의 성질이 얘가 액체가 사실은 고체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도가 높거든요.
고체화되는 과정이 온도가 27도 이상, 습도가 80% 이상 돼야 얘가 이렇게 건조되면서 단단해져요. 그런데 큰 가구를 우리 집에 자개농 이거를 습장을 이렇게 만들어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카슈를 바르면 이렇게 돼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 자개 붙이기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개농이라고 사는 건 옷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부자 댁에 뭐 장인들 시켜서 아니면 반다지 정도 아주 고급 자개가 되는 정도는 오칠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작은 반다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에 다 12개가 남아있는데 거의 해외에 다 나가있고 해외에서 기증하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는 지금 박물관 돌아오는 게 지금 국박에도 한 2개 정도 돌아와서 한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이제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기물에다가 해서 이제 박을 해가지고 지금 하죠. 이게 이제 가판이나 기류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가구도 낮은 가구. 그런데 이제 이 회화가 어디서 발달이 됐냐, 이게 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지다 보니 프랑스하고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프랑스의 신부가 이제 이렇게 베트남 대학에 와서 그림을 가르치다가 보니 학생들이 이렇게 오칠이란 너희들의 고유의 것이 있는데 왜 굳이 서양화를 하려고 해? 너희들 고유의 그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꽃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료를 처음에는 이제 석체, 암체 뭐 이런 거를 이제 섞겠죠. 화학 안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옷을 해보니 그 옷이 먹어버려요. 이 색을. 옷 자체가 새카만 이렇게 마르면서 새카맣게 변하니까 어떤 안료를 섞어도 이렇게 색이 검게 이제 먹어들어 채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데다가 천연 안료들은 너무 또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대가 되면서 이제 화학 안료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유화, 뭐 아크릴 할 거 없이 우리가 유럽 영화도 공부해 보시면 예전에 그 중세 때 종교화를 그렸던 그런 영화, 이렇게 블루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잖아요. 실제 보석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 귀족들이 그 보석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정말 집안이 망했다 하는 그런 일도 많거든요. 실제 유럽 영화를 가보면 많이 안 커요. 그런 보석을 쓴 거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해요. 가보시면. 근데 색이 광택이 정말 다르죠. 실제 보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럽도 그 블루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커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화학적으로 성공한 게 이제 뭐 페르시안 블루 뭐 이런 거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뒤로부터 블루를 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블루가 확 쓰인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화학 안료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구한 말에 조선 말에 이제 그 1월 노봉도 같은 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블루가 들어가죠. 예전에는 석체를 썼었어요. 비싸죠. 비단에 석체를 썼기 때문에 그 병풍 하나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고종 황제 때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 해서 그때 이제 대거 막 그 블루도 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천박하죠. 블루가. 기존에 우리가 석체에 쓰던 것은 굉장히 고와합니다. 이제 흔적이 남은 듯이. 어쨌든 이 화학 안료가 만들어지면서 오칠과 섞이면서 이 물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화의 3요소를 보자면 회화를 구성하는 물질의 3요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료. 그러니까 염료와 안료가 있는데 염료는 염색제로 쓰는 거죠. 이들은 햇볕에 말리면 결례도가 떨어져요. 아시죠? 염색해 보신 분들. 그래서 그 결례도를 가지려고 막 첨가제를 많이 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색제라고 해서 이 안료를 잘 색을 발현하게 해주는 걸 전색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탕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회화의 3대 요소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회화는 뭐가 돼요? 한지에
그림을 그렸죠. 그럼 한지가 바탕재가 되고 그 안료를 안치기 위해서 전색제가 뭐가 들어가면 악효가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석채나 이제 이런 거 들어가죠. 토채 이런 게 들어갔죠. 근데 이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 악효가 부패하잖아요. 한지가 굉장히 습에 약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난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병풍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그 비싼 병풍들을 또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록이 있어요. 1일 5분도 그 병풍 하나에 만드는데 그 화원들이 10명이 붙어서 한 사람이 다 그린 거 아니에요. 10명이 붙어서 열흘에서 뭐 이렇게 종수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유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사천에다가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천에다가 뭐 템퍼라 이런 것들 계란을 넣고 막 이렇게 처음에 천연 재료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잘 안 돼요. 이게 보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칠은 회화에 쓴 적이 없죠. 근데 오칠은 보면 판재가 뭐가 돼요? 옷판이에요. 나무에다가 옷을 칠하고 삼배에다 찹쌀풀하고 옷을 섞어서 바르고 그 위에 다시 토분하고 그 옷을 또 섞어서 또 발라줘요. 그 입자를 메꾸어줘요. 이렇게 칠살을 올려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포하고 그림 그리기 좋거든요. 이 판재 발달도 삼국시대부터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맨 나무에 그냥 오칠을 해요. 그 다음에 백제시대 때 오면은 거기다가 아까 토분하고 섞어가지고 안료를 섞어갖고 조금 잎을 옷펴요. 조선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삼배를 입혀가지고 그 위에 토분을 해가지고 하고 다시 또 오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와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 역사를 다 아울러서 최적의 상태로 하는 거를 옷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옷판도 좀 더 가볍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하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재료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재료를 썼을 때 과연 이제 그 보존이 얼마나 되나 그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근데 바탕재 됐어요. 저희들은 바탕재를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옷을 다루다 보면 이거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바탕재 만들 수 있고요. 옷 자체가 전색제예요. 그러니까 악효가 전색제이듯이 악효에 안료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동작물감을 만들듯이, 그리고 튜브에 들은 건 아라비아 고무를 넣어요. 아라비아 고무를 넣어서 하고, 예전에 그 재료도 안료도 직접 갈아서 썼죠. 갈아서 썼기 때문에 화가들이 한번 갈아서 이렇게 하면 얘들이 마르기 전에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공장이 되면서 그 안료를 완전히 기계로 분쇄를 했죠. 입자 아주 곱게. 그리고 아라비아 고무를 넣고 튜브를 넣어서 만든 게 소위 인스턴트 물감을 만들어요. 얘들을 물감을 이제는 휴대를 하고 다닐 수 있고 밖에 나가서 그릴 수,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바디의 식사 이런 그림이 나온 게 그런 근대 안료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들고 화가들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차가 발달되고 기차를 타고 멀리 교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이 물감도 튜브에 넣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 갈아진 소위 안료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칠과 섞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오칠이 아까 말했던 생칠, 처음에 나무에서 빼면 온갖 불순물과 섞여 있어요. 걔들을 한번 싹 걸러줘야 되죠. 깨끗이 걸러서 한 게 우리가 이제 생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열판에다 놓고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많이 말려주고 이제 이렇게 끓여주면은 얘가 농축이 되면서 그 색이 약간 투명해져요. 투명해지니 안료를 섞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발색이 좀 되겠죠. 발색이 되는데 이 옷의 성질이 또 햇볕에 자외선에다 탁 내놓으면 얘가 또 뿌옇게 뜨면서 그 검은기가 사라져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옷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오래 두면 둘수록 그 발색이 된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 색깔이 옷 색깔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고유의 안료색이 다 올려져.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을 꽃이 핀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면 그 다른 회화에서는 미화나 그 아크릴은 칠하면 칠할수록 그 색이 바로바로 보이는 데 비해서 우리는 처음에 칠하면 되게 어두워 칙칙해서 좀 조급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배우실 동안은 이 옷의 성질을 내가 파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1년을 딱 보내고 나면 이제 감을 잡아요. 얘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습도에 마르는 건 좋은데 옷은 어차피 옷만 칠하면 까맣게 마르는 건 괜찮은데 그 저기 물감은 우리가 예쁘자고 색을 칠했는데 얘는 습도가 가면서 색이 이상하게 시커멓게 변해요. 변했다가 햇빛을 말렸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이 오늘같이 습한 날에 만약에 유색을 쓰면은 막 색이 막 틀어져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1년차 할 때는 오늘 하잖아요. 지금 습한데 오전에 칠하면은 칠하는 요 합판에서 요만한 합판에서 여기 칠하면서 여기 오면 얘가 변해 있어요. 어둡게. 그럼 그 다음 주 오면은 기다릴 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포를 다 갈아고 다시 칠하고 이거를 1년 동안 해가지고요. 그냥 한 작품 하는데 진짜 애먹었어요. 그거를. 근데 차라리 그 내비두고 딴 것도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내심을 배워요. 여기서는. 그래서 1년차는 항상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 손에 닿았을 때 화가 안 나게 하는 정도로만 주의하시면서 이걸 배워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이 어려운 꽃칠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아까 그 얘기는 그 베트남 했던 거 조금만 이야기 드릴게요. 베트남에서 흰색은 꽃칠과 합해지니까 아무리 해도 아이보리색이 되지 하얗게 안 돼요. 저런 하얀색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계란 하얀 껍데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난각. 그래서 이제 난각을 붙여서 하얀색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 난각이 깬 흔적이 주는 또 마띠에르라고 하죠. 입체적인 게 또 재밌어서 그런 기법을 위해서 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흰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이런 오칠화라는 걸 해가지고 공산권 영역에 쭉 순회 전시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공산권하고 이렇게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죠. 이제 동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중국 공산당이니까 전시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뭐야? 아니 저들이 우리한테 배워갔는데 우리가 오칠의 원료인데 왜 쟤들이 저런 대화를 하냐고. 그래서 그 당시 주원래가 공무원을 급파를 시켜요. 급파를 시켜서 베트남 가서 저거 배워와라. 배워와서 그 뒤로부터는 칭화대부터 해가지고 국가공산당 단위에서 엄청난 보훈을 해줍니다. 양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대대적인 공모전을 열어서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있고 베트남 또한 미대에서 아무리 서양학과 교수를 할지라도 오칠화를 하지 않으면 채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두 나라가 이거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도 노태우 때 처음으로 수교를 합니다. 중국 수교를 하면서 한국에 이제 서울대 이제 한국화 전공하시는 분들이 북경대 유학을 갑니다. 갔더니 오칠화를 본 거예요. 작가들은 새로운 소재를 보면 또 이렇게 좀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배워서 옵니다. 오는데 그 당시 이미 중국이 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오칠이 너무 이게 비싸다 보니 너무너무 이물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이것을 보급하고 싶은데 실제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그림을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가다 보니 자꾸 불성을 쓰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전공하고 오신 분들이
이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그 오칠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분들이 처음 와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서양화식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그렸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옷을 나전에 했는데 나전은 공예라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협회 이름도 오칠 회화회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두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서양에 들고 나갔어요. 이거 이제 오칠했다고 뭐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유럽은 일본을 통해서 그 오칠 알고는 있었지만 소수자죠. 대중들이 알려지는 않았고 그래 일본이 재팬이 그 오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누구 그림이냐? 이게 서양화지. 옷만 썼다 보니 이 서양화지 뭐가 누구 그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체성에 봉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 옷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나전을 빼서는 우리 정체성을 말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그 공예인들을 찾아가서 장인들을 찾아가서 나전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것을 회화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회화와 융합을 해요. 그러면서 협회 이름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까 칠화를 빼버리고 협회라고 이름을 제가 하지 죄송합니다. 여기 섞여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하자면 그건 그렇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제 그 서울대 쪽 하여튼 근데 이제 그 통영에 가면 오칠 미술관이 있죠. 김성수 관장님은 통영의 양성소 1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 많은 분들이 통영으로 피난을 오죠. 피난을 왔는데 놀랍게도 6.25 전쟁 중인데 국가에서요. 우리 이거 오칠 고유 문화 이거를 지키자고 양성소를 국가에서 만듭니다. 그 6.25 당시에.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는 일기를 모집하는데 김성수 관장이 그때 일기에 이제 되는 거죠. 학생신 신분으로. 그때 그 박수근 제가 이랬습니다. 요새는 그 작가들 이름을 지금 다 까먹는데 유명한 작가들이 다 통영에 오죠. 피난을 오죠. 그분들이 디자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이 작업하는 이 용어들이 전부 다 일본 용어였어요. 일본 용어. 왜냐하면 그거 한말에 일본들이 통영 공방에 와가지고 일본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낮은 장을 만들어서 일본에 대거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을 그렇게 활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일본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수 관장이 그거를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를 번역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공예인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숙명여대에서 최초로 학위가 없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분들을 교수로 영입을 했어요. 그때 제 친구 아버지도 마산에서 이 오칠 장인이었어요. 장롱을 다시 빡빡하게 붙이는 장롱인데 이분은 회화를 넣어가지고 여백을 두는 그런 회화를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장인으로 아주 날리시던 분. 그분하고 김성수 관장님이 아마도 그 교수직을 경합이 됐는데 김성수 관장님이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관장님이 회화의 영역으로 공예인이었는데 회화의 영역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칭화대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고 국가에서 또 보내주는 해외에 또 가셨다가 거기서 완전히 회화에 눈을 떠버리셔요. 그래서 김성수 관장이 저기 박물관 가보시면 농 이렇게 만드는 공예에서부터 지금 완전 회화의 영역으로 와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의 일생 자체가 우리 근대 오칠의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와중 우리 선바스님께서는 김성수 관장님하고 또 교류가 일어나고 김성수 관장님이 저기 칭화대에 가서 스님은 여기 배울 게 아니라 아예 칭화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그 중국어를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안 그래 김성수 관장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진짜 머리 좋대. 나는 그만이 중국어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을 그래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중국을 배우셔가지고 칭화대에서 이거를 배우시는데 가보니
너무너무 오칠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경쟁하기 너무 어렵겠다. 그렇다면 그림의 형식을 우리 거를 갖고 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하자. 이게 미나인 거예요. 그래서 미나를 가지고 우리는 오칠화를 하자. 그래서 경쟁 한판 붙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먼저 그 오칠 미나를 그려가지고 서울에서 전시를 한번 했는데 미나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나계에서. 너무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에서 계시던 분들이 임열수 관장님이라부터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저 요산에 계신 그 교수님, 김원배 교수님, 우리 일기 교수님이고 이번에 고문으로 추대되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다 스님 우리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스님이 이제 이건 스님의 지식은 이렇게 절에서 전수가 돼야 되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지식 재산도 절 소유다. 이렇기 때문에 워낙 간곡하게 하시니까 일기를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했어요. 그분들이 다 미나 강사는 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배워서 나가서 그럼 이거를 보급해라 했는데 막상 해보니 오칠을 하는데 이런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리고 하는 이런 공간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그걸 배웠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그 공간을 만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1년 그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있고 하다 보니 스님께서 저 밑에 토굴에다가 정말 그때 하우스 토굴 저 그때 왔거든요. 정말 말도 못해서 그 열악함이라는 거 막 딱 들어갔는데 땅바닥 질퍼덕 하고요. 막 냄새 나고요. 그 어두운 데서 앉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2년이 못 돼가고 어쨌든 뭐 6기로는 됐지. 그러다가 배우는 사람들 열정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3기로 이렇게 내려와갖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기수가 내려가다 보니 처음에 미나로 출발했는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작품하는 친구들도 오고 서양화 작가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서양화 작가인데 서양화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게 콜라보가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 특유의 그림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저 일단 문화재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보존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뭘게요? 명화가 뭘까요? 모나리자요? 모나리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없다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림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으면 명화가 아니에요. 오래 보존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또 까먹었다. 왜 칠 이렇게 페인팅 이렇게 칠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 없이 하는 마르코 이름 뭐지? 마크로스코. 예, 마크로스코 해가지고 평면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수백억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 데리고 그 마크로스 전시관으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마크로스코 그때 아마 그거전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마크로스가 생활 도료로 그렸어요. 페인트 소위 말해서. 근데 얘가 지금 자외선이나 노출된 게 지금 그 전시를 못 하게 됐어요. 전부 수장고로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일반 전시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그 수백억에 산 사람 뭐가 되냐고요. 그 수장고에 있자고 그림을 수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오칠을 하는 어떻게 될까요? 오판에서부터 이 안료 자체가 우리 그림이 봐보셨지만 막 그냥 물걸레 닦아도 되고 손으로 닦아도 되고 이렇게 햇볕에 노출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스님처럼 저기 물에 담궈서 전시할 수도 있고 이게 보존력이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는 그림 한 땀 한 땀에 내가 가치로운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이거는 먼 후대에
다 그림이 사라져도 내 그림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을 대하는 자세가,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역사에서부터 이제 얘기한다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한국오칠협회 아까 이종원님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서울대 출신들에서 이분들끼리 지금 계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김선수 관장님도 이제 통영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8시간씩 그 월 35만 원씩인가 시에서 지원해주고 양성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는데 통영시민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남편은 통영민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보내줘서 못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안 해요 그거를. 그 김선수 관장님도 나이가 많고 그 이제 교수님들만 가르쳤어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해외에서 오는 해외 그 작가들만 2사람씩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직접 가르치라고. 그리고 16명의 제자를 완벽하게 지금 퍼펙트하게 지금 키워놨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보급시키게끔 만들어놨고 스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수 박수. 럭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실 오리엔테이션도 정식으로 한 적도 처음이고요. 이렇게 이론적인 히스토리를 만들어진 것도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에서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무슨 학원도 아닌데도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냥 졸업하고 나가시고 각자 활동하시고 이게 묶어주는 연대감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게 누적이 됐고 발기까지 하다 보니 우리도 총동문회를 만들게 해서 지난 연말에 결성이 됐고 초대 회장님으로 우리 양규 회장님이 초대가 됐고요. 이제 집행부가 조직이 됐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도 이거를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보자. 그 서우남 성바스님 이하 오칠 아카데미 여기서 우리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나전을 붙이고 빗물을 붙이는 것부터 해서 좀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 그 학교 서울대 출신 여기 학교에서는 아카데믹하게 작품들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은 미나다 보니 본이 있는 그림으로 시작을 해요. 본이 있는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오칠에 대한 성질을 먼저 익혀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2년 3년차 가면서부터는 본인이 그거를 방향을 설정하고 펼쳐나가시면 돼요. 장작을 해나가시고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칠을 잡고 나서 이게 뭐가 되냐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도 되고 입체적인 표현도 되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미대를 가고 싶어서 못 가가지고 미나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지에다가 평면 그림을 할 때는 제가 변형을 해봤자 창작이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칠화를 하니 저런 입체적인 게 가능하니까 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나에서 아주 뚝 떨어져서 자기 이 그림 하면 누구 그림 할 만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진짜 해보셔요. 굉장히 성취감이 있으실 거예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차 때는 2년차 때는 본 그림을 그리는 거는 되는데 혹시나 그 선배님들이 자기 창작물 해서 그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탁 찍어서 도용하는 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창작을 해보면 그죠? 작가가 그 창작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자기 정신세계고 그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나는 본 그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거를 뺏기도 되는가 보다. 이게 심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주시는 본은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보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서 뽑아서 활용하시는 건 돼요. 그런데 어디 전시장에 가서 창작해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찍어 오시면 안 돼요. 미나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미나 쪽으로도 많이 그걸 한 포럼에 많이 가니까요. 지금 그거로 법제화하자는 문제, 그 이제 많이